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제 야구 보셨나요? 이재명 후보도 부인이랑 왔던데 수원 KT 위즈가 펄펄 날더군요. 두산을 파죽지세로 꺾고 통합 우승을 거머쥐었는데요. 남의 잔치 지켜보기만 하는 것 약간 속이 좀 쓰렸습니다. 그나마 우리 혜태 타이거스가 키워낸 이강철 감독이 우승 반지 낀 걸로 좀 위안을 삼아야겠지요. 이제는 기아 타이거스도 환골 탈퇴해서 내년에는 멋지게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매주 금요일 여론조사 전문가 모시고 한 주간 여론의 흐름 살펴보는 1번지 여론 코너 꾸며드리고 있죠. 오늘 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되게 빨리 오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최수영 교수 야구 좋아하죠? 네네. 어제 수원 KT 위즈 우승하는데 우승할 것 같았어요. 워낙 예, 기세가 좋았죠. 거침이 없었어요. 두산이 또 너무 많이 뛰어서 좀 지쳤고.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부인이랑 같이 왔잖아요. 네. 언론들은 그걸 많이 주목하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네. 또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네. 그것을 좀 불식시키고 뭐 그러려고 온 것 같다라고 하던데 그것도 있겠지만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97년에 혹시 우승 어떤 팀이 했는지 아세요? 97년 코리안 시리즈 1997년. 기억합니다. 혜태 타이거즈죠. 역시 전문가네. 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대선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마 뭐 기도 좀 받고 경기도지사니까. 네. 수원이 연고죠. 예. 그게 KT가. 네. 그러면 저도 갑자기 하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예. 대선이 있던 애가 92년이 또 있었습니다. 92년 김영삼 대통령 그렇죠. 됐을 때. 그때 어떤 팀이 코리안 시리즈 우승인지 아세요? 혹시 그때 그러면 롯데가 한 거예요? 롯데입니다. 오. 정답입니다. 딩동댕입니다. 아, 진짜 그러고 보니 약간의 역사의 뭐 우연성인가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예, 제가 그 질문 받고 저도 순간적으로 그대가 그 당시에 이제 막 국회를 다닐 때인데 그 예. 기억에 92년도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네요. 되게 염종석 염종석이 선수가 맞아요. 삼승인가 해가지고 그 우승했을 거예요. MVP를 박진영 교수도 받았습니다. 야구 잘하시네요. 저 야구 광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야구 관계 뭐 이래. 이 지역 연고 우승할 때 그 대선이 지역 있었어요. 기반의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 참, 두 네.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흥미로운 일인데 아마 이재명 후보 가서 이번에 또 KT 위즈 점퍼 그렇죠. 입었잖아요. 점퍼 입었더라고요. 아주 그런 부인과 같이 것도 맞춰 입었더라고요. 네. 길을 좀 받기 위해서 갑시다.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4차전을 절묘하게 노린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거는 여론조사로 하면 안 나오나요? 네. 그러면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그리고 분석 한번 해보죠. 네. 1번지 여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이번 주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 살펴볼 수 있는 상징적인 여론조사 고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MBS 전국 지표조사 결과가 지난 15일에서 17일 날 있었는데요. 네. 이 조사가 좀 눈에 띕니다. 예. 그래서 요걸 가져왔습니다. 네. 요게 이제 그 전주에는 트리플 하락이라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 후보 지지율, 특히 이제 민주당 후보 지지율 같이 다 빠졌는데 이번에는 이 세 개의 지지 지표가 다 같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 특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예. 5%포인트나 상승을 했어요. 예. 그리고 부정평가가 또 5%포인트나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디에서 주로 상승을 했나 봤는데 40대, 그 다음에 충청권, 그리고 중도 여기서 10에서 한 12%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조사는 11월 15일에서 17일 날 진행됐고 전국 성인 남녀 1,004명 가상 번호를 이용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예. 자, 가장 이제 관심 가는 게 대선 후보 지지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지요. 네. 그동안의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상당히 좀 실망했을 정도로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윤석열 후보 확정된 이후에 한 12개 정도의 조사가 나왔는데 거기서는 거의 뭐 10%포인트 이상의
그 리드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렸는데요. 이번 그 MBS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1%포인트 차의 격차를 보이면서 초접전 양상을 보였어요. 예. 윤석열 후보 36%, 이재명 후보 35%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주 조사와 이번 그 MBS 조사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예. 그리고 오늘 어제 나왔던 그 RN서치와 갤럽 조사하고도 네.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 MBS 조사가 이제 어떤 약간 튀인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또 요게 또 선행 지수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음. 하나가 좀 나오고 또 좀 있으면서 그게 반영이 되는 또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MBS는 얼마마다 한 번씩 발표합니까? 이게 지금 매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MBS에서 네. 나왔던 조사하고 비교해 보면 추세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지난주 조사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격차가 7%포인트에서 1%포인트 정도 아. 격차가 줄어들었고요. 예. 윤석열 후보가 39에서 36, 이재명 후보가 32에서 35. 그래서 3%포인트씩 네, 빠지고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지금 지지율 하락 윤석열 후보가 일어났고 이재명 후보가 상승했느냐? 이거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지지율의 특징이 있어요. 예. 지난 이제 그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부터 그 쭉 그 지지율의 특징을 보면은 이게 등락이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이게 심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핵심 지지층이 없을 때 그렇거든요. 아. 바람을 탈 때는 올라가지만 바람이 조금 지나가면 훅 꺼지는 이런 패턴을 보여서 윤석열 후보가 이 핵심 지지층이 없다는 게 지금 이렇게 3%포인트나 하락하는 이런 흐름을 만든 게 아닌가. 아. 그리고 요게 한 2, 3일 전에 당 지지율과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지지가 약간 빠진 게 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봤는데 역시 이제 MBS 조사에서는 그게 좀 반영이 됐고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이제 선대위 문제라든지 이게 이재명 후보가 10월 10일 날 뽑혔어요. 예. 그리고 거의 지금 한 달 가까이가 됐는데 이게 뭔가가 계속 삐그덕삐그덕 손발이 안 받는 갇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그 지지층의 위기 의식으로 폭발이 된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그 흐름을 보면서 이래선 정말 안 되겠다. 그게 폭발이 되면서 이 상승의 모멘텀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MBS 조사도 응답률이 꽤 높더군요. 네, 이거 30.2%로 사실 지금 여러 개 조사 회사들 나오는 것 중에선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응답률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보통 볼 수 있는데 이게 응답률이 막 50%가 넘고 이러면 오히려 그것도 또 의심스러운 대목이 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한 25에서 30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좀 정확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대선 후보 지지도 관련해서 패널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라든지 정당 지지도는 따로 한번 생각해 보지요. 네. 최수영 컨설턴트 일단 이 MBS 조사만 놓고 보면 그 전에 너무 원사이드하게 가는 게 네, 아니냐 그렇죠.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좀 출렁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1차 조정기가 왔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효과가 다 반영이 반영됐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이게 최저점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등만 사실상 반등을 언제 할 것이냐만 남아 있었는데 예. 이제 그게 시기적으로 이제 대선 후보 선출 후 5주차 만에 이제 이게 지금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저는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은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일주일간 오직 그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대중의 눈에는 선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인수위 구성을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겨가지고 할 것인가라는 게 아마 중도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해 못할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물론 핵심 지지층의 시각을 놓고 보면은 거기서 뭐 큰 변동은 없겠지만 중도가 바라봤을 때는 이건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예. 지금 뭔가 논고 행상을 두고 다투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결국 대중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로 저희가 정치의 문제는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양쪽에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에 한쪽은 반등의 모멘텀이 된 거고 한쪽은 실망스러운 중도의 이탈로 일정 부분 하락이 있었다. 이것이 절묘하게 맞물린 접점이 지금 1%포인트의 차로 오차범위 이내의 차로 지금 우열이 가려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농공행상처럼 비춰지는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잡음 이런 부분들이 하락 요인이 됐을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데 이은영 소장님 그런 면도 있을까요? 네, 상당히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이제 항상 그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이 지지율 수준을 보면은 후보들의 그 인물 경쟁력 부분은 아직 반영이 하나도 안 됐고 정당 지지율이 지금 결집된 상태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대위 구성 둘러싸고 가장 시끄러운 중심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모실 거냐 안 모실 거냐 이것도 여론조사해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게 이게 참고 자료로 봐야지 모든 걸 자꾸 여론조사에 아니 의존하면 후보도 여론조사로 뽑는 판에. 근데 만약에 하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반대 의견도 꽤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성격이나 뭐 이제 캐릭터가 이 당 지지층이 봤을 때는 저분 뭐 정체성이 뭐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어떤 새로운 인물로서 지금 그 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좀 보태줄 수 있는 어떤 얼굴이 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예. 있을 것 같아요. 1%포인트 차이면 사실 여론조사의 경우에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차이고 정말 초접전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박진영 교수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당분간 이런 흐름으로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의 시간이 이제 끝난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경선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보수적 지지자들이 과포집된 상황, 전화를 많이 받은 상황이었죠. 아마 이 MBS 조사 결과에 진보 보수 응답률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진보층의 응답률이 높아졌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층이 이재명 후보를 걱정하면서 모인 겁니다. 흔히 하는 우리 이제 언더독 효과라고 이렇게 예. 하죠. 밴드웨건의 반대 현상인데 이제 계속해서 각 당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상황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런 흐름으로 갈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에서 후보 경쟁력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하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전망들인데 뒤에 설문지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경제 정책 누가 잘할 것인가, 예. 외교 정책 잘할 것인가 이런 이제 설문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은 후보의 경쟁력이 반영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상황들이 저는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은영 소장님 그런데 네. 궁금한 게 그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50% 넘는 조사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어디에서 한 거였어요? 그게 지금 이제 MBN이 RN서치와 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대체로 보면은 그 ARS 조사들이 지금 그런 양상이고 또 양자구도일 때 윤석열 후보가 50% 넘는 게 나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조사 이 숫자가 이렇게 계속 다르게 나오는 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많이 얘기가 됐어요. 예. ARS와 전화 면접 조사 차이의 문제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유권자분들이나 시민들께서 보실 때는 그게 한 중간값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를 각자 다 하는 것을 다 한 군데 모아서 한다면 정확도도 높아지고 혼란도 적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다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을 때 유권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 나온 것 자체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나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더군다나 그거를 자기 지지층들에게 이제 그게 확산이 될 때는 정말 유리한 것만 딱 뽑아가지고 이제 확산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투표 결과와 매칭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는 투표율을 전제하지 않은 그냥 조사거든요. 그래서 그 연령대별 투표율에 따라서 이 실제 이제 그 결과가 이 여론조사와는 또 다른 흐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5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 또 그 지지층이 아이고 이거 뭐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이렇게 해서 결집하는 그런 측면도 있죠. 있다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시속 게임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쪽 이제 올라가면 지지율이 올라가면 약간 또 마음이 풀어지고 예. 저쪽은 또 결집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시속 게임처럼 지금 나타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후보 지지도 이제 계속 출렁거릴 텐데 어떤 것들이 변수가 될까 궁금합니다. 최수영 네. 평론가는 어떤 것들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말 실수를 줄이는 것이 변수가 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히려 지금 사실은 그 윤석열 후보보다도 실언 리스크가 더 이재명 후보한테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약점이 뭐냐면은 말 잘하는 사람이 실수하는 거는 더 데미지가 커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실수를 하면은 그렇거니 하고 조금 잘하면은 기대 이상이네 이렇게 보지만 굉장히 말을 매끄럽게 잘하고 달변가 출신이 말을 실수하면은 그 데미지는 사실상 상상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되고 나서 뭔가 불안한 후보의 이미지를 좀 그러니까 여권 후보니까 씻어냈어야 되는데 그게 더 가중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실언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또 대한 실언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그걸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뭐가 변수냐고 좀 보냐면 윤석열 후보는 이제까지 누린 게 말하자면은 정권 교체 상승, 그러니까 그 많은 여론에 따른 이른바 반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사체로서 이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뭐냐, 수권 정당의 대선 후보임을 보여주는 발광체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게 관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 안 하고 실언 줄인다고 가만히 전략, 뭐 언론에서는 가만히 전략으로 얘기했는데 이거 가지고 대선 4개월 못 치러요. 그러면 내가 존재감을 입증하는 스스로 내가 사실 지도자는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가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정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게 저는 그 윤 후보의 가장 남은 상승할 수 있는 그게 동력이 되기도 하겠지만 만일 보여주지 못한다면 거꾸로 윤석열 후보도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박진영 교수는요. 뭐 비슷한 듯하면서 좀 다른데요. 말 실수는 보통 하고 나면은 곧 다시 회복이 됩니다. 대단한 말 실수가 아니면은 예를 들자면은 물론 이제 광주 가서 했던 전두환 옹호 발언 같은 경우는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실수입니다만은 그 밖의 실수들은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말 실수는 곧 회복될 수 있다고 보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결국은 사법적 결과죠.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이 후보의 법적 정당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가장 큰 충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서는 저는 정치판의 변화입니다. 단일화라든가 합당, 연대, 새로운 세력의 인입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판 자체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합당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 소장님 네. 지금 분석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일단은 지금 이 대선 후보 지지율이 36, 35 나왔잖아요. 이게 최소한 45가를 넘어야 돼요. 대통령이 되려면. 그래서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먼데 지금 두 분의 말씀이 다 맞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 과연 이제 선거 캠페인 그 지금 두 후보가 아주 비슷한 조건의 지금 후보들이거든요. 비호감 높고 네거티브 그다음에 그 수사라든지 이런 그 사법적인 그런 게 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후보가 똑같은 조건 하에서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 캠페인 쪽에서 우리 최 컨설턴트님의 말씀이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 어쨌든 이 속에서 그 후보의 어떤 그 인간적인 면모와 그 속에서 또 후보가 그 장점들을 계속 부각시켜서 축적을 해나가야 돼요. 점수를 축적을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저께 그 야구장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는 야구를 볼 것 같지 않은 이미지, 꼰대 이미지가 있잖아요. 거기다 야구 점퍼까지 입고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게 윤석열 후보에게 하지 않았던 어떤 의외성의 모습을 보여줘서 관심을 끌 수가 있었는데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그 야구를 즐기는 모습이었으면 더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온 사진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이제 배우자 사모님과의 어떤 그 친밀도가 너무 부각된 사진들이 오히려 이게 의도가 다 뻔히 다 보이는 그런 이벤트가 돼버리고 만 거죠. 이제 그런 게 축적이 되다 보면은 이 그 인물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게 자꾸 이제 점수 깎아먹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이렇게 가서 야구 보는 모습 외국의 지도자들과 비교해 보면 아직은 우리가 좀 자연스럽지 못해요. 그렇더라고요. 네. 아직은 좀 쏙쏙하죠. 제가 여기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도 청와대 근무할 때 이제 저도 PI를 담당했으니까 저는 제가 충격받은 장면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등 뒤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 회랑을 가는 사진을 저 백악관이 공개했어요. 사실 그때 그 모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을 모신 사람들 다 각국을 말하면 다 놀랐을 거예요. 그런 사진 나올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등 뒤에다 대고 앵글을 맞춘다는 거는 그건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허락이 안 돼요. 근데 오바마는 그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에피소드 좀 한번 그걸 저희가 한번 적용해 보려고 얘기했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반발에 미쳐서 저만 욕먹고 말았습니다. 그만두고 싶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정말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그 외국의 그런 그 사진,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의 문제는 따라가려면 한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앞으로 들어요. 그런 부분들 그 경계선이 조금은 바뀔 거예요. 아직은 우리 후보들이 자연스러워져 가지만
망가지는 것까지는 아직은 못 가는데 박진영 교수 언젠가는 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미국의 그 국무부의 동아시아 차관보가 왔을 때 네. 윤석열 후보와 앉는 자세와 이재명 후보가 앉는 자세 때문에 논쟁이 있었거든요. 이거 전형적인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이 동아시아적 과거 이제 군사 정권이라든가 유계적 권위주의 국가에서만 있는 행태입니다. 요즘 그 전반적으로 외계 형태라는 것이 그냥 햄버거 먹으면서도 이야기해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논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후보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인위적으로 보이고 어색해 보이는 것들이 뭔가 하면요. 우리 정치가 아직도 국민들 속으로 내려와 있지 못하다는 저는 그런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박진영 교수는 틈만 있으면 이재명 후보 띄우고 윤석열 후보 깔려고 노력하는. 이번에 같이 띄운 것 같아요. 얘기 나온 김에 그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후보는 야구 구경 갔을 때 국가대표 점프 입고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느 팀 응원하느냐 그랬더니 응원하는 팀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광주에서 근무했을 때는 뭐 타이거즈고 어디에서 근무했을 때는 그 지역이고 이렇게. 그 의도는 충분히 알겠어요. 특정 후보 아니 특정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쏠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아예 KT 위즈 점퍼 딱 입고 가가지고 삼루에 앉아서 응원했잖아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저는 뭐 이 소장님은 이제 약간 그것을 사모님과 연동시켜서 저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저는 그건 부정적인 건 맞지만 KT 점퍼 입고 응원한 건 저는 오히려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유권자들이 쿨함을 좋아하거든요. 특히 2030은 솔직한 걸 좋아해요. 윤석열 후보 답변은 정말 정제된 답변이고 모범 답안인데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두산 페어스 팬이라고 평소 본인이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차라리 국대 잠바보다는 뭐 국대 잠바는 여러 가지 상징을 했겠죠. 내가 뭐 나중에 뭐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도 표명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저는 오히려 두산에 가서 응원했다라면은 굳이 누가 거기에서 이제 지역을 따지고 뭐 연고를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소탈한 모습으로 갈 것 같은데. 그 애매하게 국가대표 잠바 입고 저기 저 높은 그 이제 외야석에 앉아가지고 한 5회까지 보다 나갔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게 조금 말하자면은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그 감흥도에서는 조금 좀 마이너스 측면이 아니었냐. 누가 더 잘한 것 같냐? 박진영 교수 얘기는 안 들어도 되겠죠. 저는 그 한국 시리즈를 한 4-5번 우승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삼성 관련해 가지고 아주 비판적인 논평도 많이 썼습니다만 삼성 라이온즈 우승할 때 늘 현장에 있었습니다. 짧게 하나 더 붙이면 어저께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옆에 김웅룡 감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랬어요?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못 봤는데 하나도 그게 부각이 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그 잘못된 핀트로 그러니까. 지금 소통이 된 거죠. 더군다나 그 대변인 논평이 김웅룡 감독과의 그 인연이 독립야구단 할 때 뭐 인연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스토리텔링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이 지금 그 야구 좋아하는 커뮤니티에서는 그 논평에 대해서 뭐 어떤 반응이 있냐면 아니 한국 시리즈까지 가가지고 얘기를 김 감독님하고 하는데 독립야구 얘기가 왜 나오냐 또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서가 이제 이 젊은 세대의 정서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어제 읽는 게 이재명 필요합니다. 후보 앉아 있을 때 옆에 선글라스 쓰고 어떤 분 한 분 앉아 계시는데 까만 옷 그분인가요? 잠바 입으신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아닌 것 같은데 김웅영 감독이 덩치가 있는데. 어저께 코끼리 감독이신데. 그 저기에는 그 논평에는 같이 가 계신 그래요? 걸로 나왔었거든요. 우리 이 소장님 우리보다 야구 더 잘하시네요. 그렇군요. 네, 하여튼지 좀 더 자연스러움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이 전체적으로 컨벤션 효과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지금 이제 조정으로 들어갔고요.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여지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선대위 구성을 거치면서 지금 민주당도 이 선대위 구성을 거치면서 한 2주의 그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지지층의 그 폭발을 일으켰거든요. 불만의 폭발을 일으켰는데 지금 딱 그 직전에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도 그 캠프의 선대위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요거에 따라서 이제 그 컨벤션이 확 꺼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살아나서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 네. 예, 백운계 시사 1번지 여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1번 지여론 이어가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앞부분에서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은영 소장님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5%포인트 상승을 했고 부정평가도 지금 5%포인트 하락을 해서 52%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44%를 올라갔어요. 예. 이게 지금 임기 말 대통령으로 볼 때는 상당히 지금 높은 그렇죠. 지지율이거든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지지율이 갑자기 높아졌냐 이걸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0대 그다음에 충청권과 PK 그다음에 중도층에서 10%포인트 넘게 올라갔는데 순방 효과가 이제 좀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그 외부 일정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국민과의 대화도 하시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이 워낙 높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많이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그만큼 또 지지율이 상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 지지도 국정운영 평가가 후반부 임기 말 지금 40% 넘는 경우가 그 전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예, 거의 다 임기 말에 그 레임덕이 들어가서 그 정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박진영 교수 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견고한 지지도를. 뭐 견고한 핵심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한편으로 보면은 참 우습지만 반 윤석열 효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가니까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걱정하는 층들에서 결집해 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언론 노출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지율은 올라가는 게 이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임기 끝날 때까지 40% 안팎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너무 정치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으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뭐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체로 임기 말에 나타났던 부정부패 관련 또 비리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히 적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뭐 전혀 구설에 오른 점이 없으니까. 예. 네. 최수영 평론가 네. 청와대에도 계셨지만 임기 말에 대체로 그 대통령들이 겪는 어려움이 친인척 비리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관련 참모들의 측근 비리 비리죠.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드러나는 때 아니에요? 예. 예외 없이 다 겪었죠. YS는 김현철, DJ는 아들들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이제 건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임기 이제 한 6개월,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전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저는 사실 또 이것도 봐요. 지금 사실 그 지난주에 당청 갈등이 대단히 심했잖아요. 저는 거기서 친문 지지층이 직결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흔들지 마라. 그러니까 지난주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에도 못 미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뭘 얘기하냐면은 흔들었을 때 당청 갈등을 굉장히 세게 흔들었을 때 오히려 그 효과를 이재명 후보는 보지 못했을 뿐더러 예. 실제로 그 대통령 지지율만 더 강고하게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효과를 낳지 않았느냐 보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논란되는 이슈에서 한 발 빠져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게 사실 대통령 지지율은 게 순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에 직접 그 발을 담거나 참전하지 않았고 이슈에서 빠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외 활동에 주력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득점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그렇게 표현하기는 했어요. 왜 이렇게 40% 지지율 유지한다고 보느냐 그러니까 한눈 안 팔고 부패하지 않고 권력의 단맛에 취하지 않고 일만 하고 바르고 착한 대통령 효과. 대통령 모시는 참모로서 뭐 이렇게 찬양할 만한데 그래도 인정할 만한 부분도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네, 근데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님은 아무래도 대통령 모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죠, 말을 뭐. 할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인 거고요. 아까 이제 박진희 교수님 말씀처럼 핵심 지지층이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의 탄생이 결국에는 시민들이 촛불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불행한 그 끝을 보고 싶지 않다. 그게 네.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가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후보를 떨어뜨릴 전혀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 컨설턴트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그 대목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다라는 점. 이게 지금 이 현상도 역대 그 대통령 지지율과 그 대선 후보 지지율의 상관관계를 본다면은 전혀 지금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흡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저께 MBN 조사에서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찍었던 층의 절반만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걸로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과제가 결국에는 이 이제 대통령의 그 계승과 차별화 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수영 메시지 네. 컨설턴트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런 뭐 사자성어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문전박대 받는 대통령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청와대 문을 떠날 때 박수를 받는 대통령이라는 그렇죠. 뜻으로 해석이 되죠. 이것을 쓴 것 같은데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거 잘 맞는 사자성어 같아요? 저는 별로 잘 못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옛날 민주당에 조금박해라고 예, 있었잖아요. 예, 예. 조응천, 금태섭 또 뭐 누구죠? 김혜영, 김혜영 의원. 예, 김혜영 그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박용진. 박용진. 예. 이 사람들 이제 쓴소리 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도 조금 박하다. 네. 이런 의미까지 겹쳐서 조금 박해가 예. 잘 맞는 딱 내자였는데. 떨어졌죠 그때. 문전박대는 얼른 들으면 이건 좀 박대하는 나쁜-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글자의 조어들을 해가지고 만든 이제 사자성어,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걸 이제 끌어들인 차용한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의미가 상통하는 수미가 맞는 것을 그렇지. 했었어야죠.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제 오히려 거꾸로 노이즈 마케팅은 될 수 있으나 예. 이게 딱 한 번 원래 메시지는 스티커 메시지라 그래서 귀에 착 달라붙게 처음에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되고 오히려 약간 그 부정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노이즈 마케팅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이런 건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식자우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식자우환이 맞겠네. 너무 많이 합니다. 자, 아무튼 잠깐 곁으로 갔다 왔고 문제는요. 이제 그동안의 여권 후보들 쭉 그 보면은 전 정권과의 차별화 이런 것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진영 교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고 심지어 후보 지지율보다 더 높은데 전 정권과의 차별화 이번에도 그걸 갖다가 쓰는 것은 어렵지 않겠어요? 차별화는 현 대통령의 동의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나를 밟고 가라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나와야지만 이제 가능한 거고요.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들 중에 대통령 지지율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제가 본 자료로 보면 연동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같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차별화로 이재명 후보가 먼저 나설지는 못할 겁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대통령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만은 정책적 개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고 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받아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형태로의 뭐 상생적 차별화라고 할까요? 그런 방법이 가능하지 적대적 의미의 차별화는 저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혹시 이재명 후보가 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사실상 철회한 거죠. 네네. 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 정부 이 관료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관료의 권한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과 끝까지 서로의 의견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저는 없었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또 재난지원금 문제가 지금 주요 이슈가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발 물러선 게 아닌가 그래 보여집니다. 네. 최수영 컨설턴트는 그 재난지원금 철회한 것을 두고 이제 여야 반응이 갈리지 않습니까? 여당은 참 유연한 후보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지만 야당은 그야말로 능력 없다라고 보여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쪽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까? 저는 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캠페인 전략이 저는 전환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기의 그동안 상품으로 냈었던 이른바 성과주의가 더 이상 안 먹혀요.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전략적 전환점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게 저는 이번 사안이 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포기를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주자. 저는 민생 의제로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그다음에 나는 독선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 차별화의 방점을 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렇다면 저는 전반적 캠페인 전환의 기조로 좀 이번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그 이재명 후보 캠페인
전략을 제가 좀 유심히 좀 들여다볼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러면 네. 대통령 지지도가 이렇게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후보가 현 정권과의 관계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후보가 자신에 대한 기대 요인을 잘 파악을 해서 그걸 계속 부각을 시켜야 돼요. 결국에는 이 지금 실망한 지지층이 50%가 넘잖아요. 이 현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여가부 문제라든지 제일 크게는 부동산 문제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과를 한 부분 자체가 이미 차별화가 된 거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좀 빨리 내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 국민의힘 선대위에 김병준이라든지 또는 김한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차별화를 할 수가 있죠. 그런 분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래서 그 차별화의 포인트들을 좀 잘 살려서 나가야 되고 그 전제는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가 돼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영 교수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 김한길 전 대표 간다고 하고 그 전에 이제 박주선, 김동철 전 의원들 갔고 이런 이동은 호남 지역 유권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죄송하지만은 이분들이 정치가 끝난 다음에 갔기 때문에 저는 별 효용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현장에 있는 와중에서 또는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정치적 미래를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갔을 때는 의미가 있는데 정치적 현장을 끝난 노예한 그런 입장에서 갔을 때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김한길 전 대표, 김병준 전 실장 이 세 분에 대해서 신삼김치대다 이렇게 과거 회기적으로 김치더라고요.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 사람이 누가 상황이 될 것인지 경쟁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최수영 평론가는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우리가 김병준 하면 떠올리는 게 다른 부정적 기능보다도 노무현의 책사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한길 하면 여러 가지 그 양반이 정치 행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점은 있지만 그 어쨌든 김대중 정부에서 김대중의 사람인 거죠. 그런 걸 놓고 보면은 김종인 견제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탕평용 인사를 저는 이제 시그널을 줬다 중도층에게 그런 점들은 약간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스윙 보터가 누구냐. 이게 2030이라고 이미 다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층에게 맞는 사람을 옆에 세우는 게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물론 뭐 그때 한광옥 의원님도 모셔가고 국민통합위원회. 했지만 결국에 이제 이 마음을 움직인 거는 경제민주화라는 그게 이제 40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수도권에. 그래서 표심을 확보를 했고 결국 대통령이 됐거든요. 윤석열 후보도 그런 사례를 좀 잘 벤치마킹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 전문가 모시고 전국을 들여다보니까 훨씬 더 과학적이고 섬세하고 분석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분석 안 하고 뭡니까? 감정이 좀 치우쳐져 있잖아요. 역으로 민주당 선대위를 봐도 후보에게 이제 별 도움이 안 되는 게 오래된 중진들, 익숙한 사람들이 늘 후보 따라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1번지 여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이어가겠습니다. 1번지 여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소장님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정당 지지도 지금 같은 그 전국 지표 조사를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2% 포인트 상승해서 33%, 국민의힘이 3% 포인트 하락해서 36%, 그다음에 정의당 6%,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2%, 무당파층이 지금 17%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하락은 하긴 했지만 여전히 민주당보다 좀 우위에 있는 그런 정당 구도를 보이고 있어요. 3%포인트 차이면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추세가 중요하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39를 찍고 36으로 좀 내려가는 거고 네. 민주당은 31에서 33으로 좀 올라간 거네요. 그렇습게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민주당의 상승 요인은 아무래도 그 선대위의 그 지지부진한 모습, 그 거대 공룡의 모습이 지지층의 마음을 좀 흔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안 갖고 있던 지지층이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예. 국민의힘의 그 하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그 당내 갈등이 다시 친박 대
비박 뭐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에서 예. 지지층이 좀 하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갈등을 친박 비박 갈등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좀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는 또 친이계의 부활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친이계 부활이라고 보기보다는 친박과 뭐 비박의 갈등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아직도 친박 비박 움직임의 기준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친이계가 전면에 등장함으로써 예. 거기에 따른 이제 권력 지도의 분화로 봐야 되겠죠. 지금 좀 나서는 사람들을 친이계로 봅니까? 거의 친이계로 봐야죠. 친이계가 윤석열 후보하고 가까운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래서 저도 그걸 연관성을 못 찾겠어요. 다만 이제 친박의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했는데 그렇다고 뭐 이명박 대통령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어떤 이른바 MB계 사람들은 실용주의를 노선으로 하잖아요. 예. 주로 그게 이제 좀 말하자면 정치 신인인 윤석열 후보에게는 조금 다가선 소구력이 좀 크지 않았나. 네. 그래서 그쪽과 좀 결합도가 좀 밀접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이 저 MB계 핵심이긴 한데 예. 바로 또 윤석열 후보와 아주 그 친구라는 그런 점들이 좀 말하자면 그 가교 역할을 하는데 좀 대단히 큰 힘을 좀 부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태희 실장은 누가 천거했나요? 뭐 임태희 실장에 대해서는 뭐 김종인 위원장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예. 그래서 그것 또한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을 천거하는 과정에서 임태희 실장을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구색용으로 설마 이렇게 같은 예. 반열에 놓는 뭐 그런 견제용으로 했다는 그런 설이 저는 가장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이 정당 지지율과 후보별 지지율이 같이 갑니까, 소장님? 그렇죠. 당연히 같이 가고 사실은 후보가 더 높아야 돼요. 후보 지지율이. 예. 근데 지금 이제 거의 엇비슷한 수준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정당의 지지는 결집이 됐지만 후보에 대한 그 인물의 경쟁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당 지지율과 관련해서 민주당 선대위가 계속 뭔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후보만 보인다. 후보만 죽어라고 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박진영 교수 보시기에도 지금 선대위 좀 답답한 면이 있지 않나요? 제가 한 달 전부터 후보만 뛴다.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말은 안 들어주다가 양정철 원장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언론에서 받아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예, 일단은 선대위 구성 자체가 좀 심각했죠. 4선은 뭐 선대위원장, 3선은 뭐 2선은 뭐 이게 군대에서 뭐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법 하듯이 그런 식으로 위계적 질서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기득권처럼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보통 이제 우리 선대위가 다음 정부의 컨셉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다음 정부가 용광로 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미래지향적인 국가 비전, 정책 이런 걸 가지고 짜야 되는데요. 그런 게 이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나왔던 것 같고요. 제가 정말 혹평을 하자면은 이 지금 민주당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의원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저는 보인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요. 아마 외부에서의 강한 충격이라면은 새로운 인물들, 예.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 기득권의 모습이 완전히 좀 없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박진영 교수 많이 답답해하시는 것 같군요. 그러면 만약에 박진영 교수한테 전권을 줘서 선대위 한번 다시 짜보시오. 그렇게 한다면 어떤 식으로 짜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그 청년들과 여성들 중심으로 선대위를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후보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 앞에 이 새로운 이제 김 어르신들 모셔왔는 상황에서 우리 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30의 문제, 여성들의 문제가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스윙보트라면 그분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그분들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수렴하는 선대위를 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은영 소장님은요? 네, 저는 박진영 교수님 말에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 선대위의 가장 큰 문제가 실력 없는 사람들이 지금 주요 요직을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젊은 층을 내세워야 된다고 해서 경험 없는 사람을 내세운다면 이건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뭐 도그마라고 그래야 되나? 그 어떤 명제에 너무 이렇게 의식을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선대위가 다 배지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
배지 아닌 사람 중에서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주요 자리에 배치가 돼야지 소통도 잘 되고 적절하게 이게 선거라는 게 얼마나 위기 상황이 많아요.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경험 없는 사람이 선거에서 요직을 차지하면요 리스크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 당원들은 리스크 관리를 보는 눈은 있어요. 본인들이 직접 선거를 뛰지는 않아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스매치 경험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젊다고 막 자리를 앉혀놓으면은 이거 중심이 안 잡혀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박진영 교수. 동의합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같은 분을 선대해서 모셔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현근택 변호사라고 예. 이제 정당 생활도 오래 했고 대변인이잖아요. 예, 대변인 추천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는데도 한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안진걸 우리 소장님 같은 예. 거 영입하자 이렇게 하는데도 또 빨리 집행이 안 돼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 시사 1번지를 통으로 가지고 가지 그래요. 민생 현장에서 굉장히 훈련되신 분들이거든요. 단순히 외부의 유명한 명망가가 아닌 현장에서 훈련된 젊은 청년들, 그래요. 여성들이 배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만약에 민주당의 컨설팅을 요청을 받는다면 네. 어떻게 컨설팅 저는 해주시겠어요? 두 가지를 기본 핵심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2030의 소구력이 있다고 그 젊은 청년들을 배치하잖아요. 그게 가장 위험한 당사자주의예요. 그 사람들을 갖다 놓고 안 될 때는 그러면 출구 전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매우 위험한 전략이라는 거 말씀드려서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제가 지금 딱 하나 하겠다면은 저는 횡적 구조를 종족 구조로 가져갈 겁니다. 이게 의사결정이 빨라야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기민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횡적 구조로 가져가면요 부지하 세월입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조금 욕을 먹더라도 이재명 후보와 잘 맞는 이른바 이너서클 팀이 와서 의사결정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차라리 그 팀을 부활시켜서 이게 말하자면 기민성 있게 딱딱딱 이게 지금 시간 싸움이고 의사결정의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지금 너무 늦고 느리고 방대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좀 슬림하면서 예. 종적인 문제 그러니까 지금의 선대위는 완전히 의전형이에요. 다 자리가 하나씩 줘가지고 이렇게 맞춰주는 건데 그건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보고 저는 제가 컨설팅 한다면 그 두 가지 문제 핵심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별동대를 좀 꾸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국회의원의 대의 구조와 대통령의 대의 구조가 다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또 2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뛰어야 될 동인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직할로서 움직일 수 있는 후보의 생각과 일치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별동대가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그 전에 광흥창 팀인가? 그렇죠. 그런 팀이 필요하다 이렇게 노무현 생각하는 대통령 것 때는 같은데. 금강 빌딩에 있었던 금강팀이 있었고 예. 뭐 사실은 박근혜 후보 때도 사실은 또 그렇게 움직이는 팀도 있었죠. 근데 명명하기 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박근혜 그때 후보 때는 가장 그때 핵심적인 게 공보단이었습니다. 예. 공보단이 가장 핵심적으로 그 주요 이슈를 해결하고 움직였었죠. 그런데 이제 자칫 그런 게 비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선대의 공식기구로 갖다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 광흥창팀도 공직엔 나가지 않겠다 선언하고 시작했어요. 네.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야 진정성을 그렇죠. 받아주는 거고. 근데 이제 광흥창 팀처럼 이렇게 꾸리려면 그것도 진통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박진영 교수는 실제로는 이제 그 선대위에 녹아 들어가야죠. 예. 선대위에 녹아 들어가는 게 맞고 이제 광흥창 팀이나 금강팀이라고 하는 그 명칭들은 기존에 경선 캠프에서 활약했던 분들이 나중에도 그 모임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런 호칭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본 선대위에서는 전부 다 선대위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예. 실제로 어느 서클이나 어느 조직이나 이너서클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조직 문화의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하여튼 당이 좀 움직여야 후보가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럴 텐데 이제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딱 붙었으니까 네.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를 안 해야 돼요.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 제일 큰 이제 좀 단점이 뭐냐면 정책이 미세한 작은 정책을 너무 많이 던진다는 거거든요. 좀 큰 정책들을 좀 굵직하게 한두 개 놓고서 논쟁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네, 알겠습니다. 예, 여론조사 전문가 모시고 1번지 여론 진행했습니다. 오늘 시사 1번지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우리 세 분 다음 주에 또 뵙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시사 1번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